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재판을 향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대선 개입 의혹으로도 비판을 받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여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이어 오늘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대법원장 개인의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며 자진 사퇴를 거론했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이런 요구가 나오는 이유에 대해선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은 당대표까지 나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조 원장이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다. 스스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직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여권에서는 선거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법원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까지 더해지면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법부 사이 대립각은 한결 더 가팔라졌습니다.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기현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조희대 사퇴론을 놓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여야가 팽팽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민주당 공세에 힘을 실었고 우리 총리께서도 대법원장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점에 실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가 나온 것이 결국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독재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실도 특별한 입장은 없다면서도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퇴를 압박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직접적인 참전은 경계하는 모습입니다. 조 원장에 대한 여권 내 불신이 깊은 만큼 거취 문제를 둔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드물지만 과거에도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과거 소장 판사들이 앞장서서 사법부에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다며 이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실제 대법원장이 사퇴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만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대개 조심하고 자제하는 만큼 법원 밖에서 공개 요구들이 터져나오는 건 이례적인데 어쩌다 이런 사태까지 도달하게 된 건지 그 원인이 된 지점들을 이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자신에 대한 사퇴론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불신을 키운 건 이처럼 궁금한 질문에는 정작 소극적이었다가 사법부의 기득권이 위협받는가 싶으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9일 폭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현장을 찾은 건 나흘 만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받은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구속 취소, 재판 지연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기현 재판장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는 판결이 단 9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에선 사법개혁을 두고 3년 반 만에 임시 법원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260여 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헌법이나 자신들의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런 흔들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내놓는 것일 겁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보다 3배 가까이 진행 속도가 느려 비판을 받는 내란 재판과 관련해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위헌적이라며 비판하고 있지만 이 현행 사법체계 안에 전담 재판부를 만드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다만 그러면서도 사법부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김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은 2, 3일에 한 번 열렸지만 윤석열 내란 재판은 9일에 한 번꼴. 그마저도 윤 전 대통령이 9차례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재판부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늑장 재판의 해법으로 여당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기현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재판부가 왜 위헌이냐고 말한 뒤 현행 사법체계 안에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건 정당한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무엇보다 지기현 재판부의 잘못을 알면서도 사법부가 재판부를 바꾸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 재판으로 딴지를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 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입니다. 또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최혜병 특검 사건을 다룰 국정농단 전담 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 그 필요성과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또 당내의 의견을 모아서 적극 추진하겠다. 그러나 여당은 아직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않았고 당론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는 등 제대로 진행한다면 굳이 전담 재판부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가 재판부를 바꾸려는 건 헌법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발상은 북한이나 중국이 아니면 가능하지 아니한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사법부 독립 수호를 위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여 투쟁 방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로써 3번째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며칠 뒤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는데요. 체포영장 청구를 피하려는 포석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은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총재는 지난달 31일 첫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및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출석 통보를 받은 날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특검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 8일과 11일 그리고 오늘 모두 한 총재는 심장시술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했습니다. 다만 오늘은 향후 자진 출석 의사를 처음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17일이나 18일에 나와 성실히 조사받겠다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겁니다. 통상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청구 기준은 출석 불응 3번. 그래서 영장 청구를 저지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특검 측은 한 총재의 불출석을 3차 소환 불응으로 처리했다며 자진 출석 의사와 상관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일정을 검토하고 진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 이상 수사 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체포영장 청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의 참고인 조사 대상에 오른 기독교계 인사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의 핵심 참고인인 김장환 목사의 측근인 한 전 사장은 최혜병 순직 사건 발생 직후 약 7개월간의 통화 기록 및 SNS 이용 내역 등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순직해병특검은 2차례 참고인 출석에 응하지 않은 김정한 목사에겐 오는 17일에 나와달라고 재차 요구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을 챙겼다는 김상민 전 검사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김건희 씨 관련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천이나 국정원 특보 임명은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건네서가 아니라 동향 보고를 통해 신임을 얻은 결과라고 주장하며 대가성을 부인한 걸로 해석됐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김 전 검사에 대해 뇌물죄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당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압수수색할 때 적용했던 혐의는 뇌물죄.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할 땐 청탁금지법, 즉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바꿨습니다. 뇌물죄는 뇌물을 받은 상대 공직자의 직무 연관성, 다시 말해 대가성이 입증돼야 하지만 청탁금지법은 건넨 금품의 액수가 일정액만 넘어가면 적용됩니다. 김 전 검사가 지난 2023년 2월 김건희 씨 측에 1억 원이 넘는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건넸는지가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김 전 검사의 공천 청탁 의혹이나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가성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증언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한 적이 없고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에게 검찰 동향을 수시로 보고해 신임을 받아 국정원에 가게 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며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윤 전 대통령이 오히려 일종의 비선을 통해 보고를 받아왔다는 폭로를 한 셈입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대통령에게 정보 보고를 했다는 부적절한 행동을 인정하면서 위법성은 피해가려는 법적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청탁금지법은 금품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김건희 씨는 과거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았지만 검찰은 배우자 처벌 규정이 없다며 김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우선 청탁금지법으로 김 전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보강 수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가성 입증이라는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가운데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지난 2019년 4월 우리 국회는 아수라장으로 돌변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을 신속 처리,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시도를 극렬 저지한 결과였는데요.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야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이승현 기자입니다. 국회의안과 사무실에서 거친 몸싸움이 펼쳐집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을 제출하려는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자유한국당 당직자들이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법안을 팩스로도 보내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이후 한국당은 의안과를 틀어막는 데 총력을 집중했습니다. 국회 경호권 발동에도 꿈쩍하지 않고 팔뚝질로 맞섰고 사무처 직원들이 문을 열기 위해 이른바 빠루까지 동원했지만 필사적인 저지에 끝내 실패했습니다. 상황을 진두지휘한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빠루를 손에 든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온몸으로 저항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 감금되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이 회의 참석을 위해 나가려 하자 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저지합니다. 다친다 하지 마. 진짜 여자 의원님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아니 무슨 소리 여자 남자가 어디 있어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됐어. 아니 나는 성추행 얘기 안 할 테니까. 최 의원 본인이 112에 신고하고 나서야 6시간 만에 벗어났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당시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등 2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2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는 국회 선진화법 회의 방해 혐의 등이 적용됐는데 2012년 새누리당이 주도한 법안이었습니다. 6년 5개월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황교안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 원, 이만희 의원은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 원, 민경욱, 이은재 전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500만 원이 각각 구형됐습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 사건 발생 6년 5개월 만에야 이뤄진 검찰의 구형에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부화내동했다고 즉각 반발하면서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촉구했고, 범여권은 사필 규정이라면서 이해 충돌이 우려된다며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간사 선임을 국민의힘이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패스트트랙 충돌은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강행에 대항한 소수야당의 정당한 정치행위라고 주장한 나경원 의원. 법원을 빠져나오며 취재진과 만나선 충돌 당시로 돌아가도 똑같이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당연히 그 당시 이 사건 우리 기소된 내용을 행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나 의원을 포함해 현역 의원 5명에 대해 의원직 상실형이 구형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야당을 없애고 정권을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로 만들겠다는 그 야욕에 검찰도 부와 내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에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반면 법여권은 사필 규정이라며 법원이 실형 선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이번 사건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난다면 사법부는 폭력과 불법을 제도화하는 전례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경원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관련해 갈등을 빚었던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나 의원에 대한 간사 추천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법사위 간사에 나경원 의원이 선임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0일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진행됩니다. 첫날인 오늘 주제는 정치 분야였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잔적이라 비판하며 내란 청산을 강조했는데, 국민의힘은 또 계엄을 옹호하며 이재명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했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의 잔적이라 정의하며 대정부 질문 포문을 열었습니다. 내란 좀비들이 극우적 망동과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저는 송원석 원내대표, 장동혁 당대표, 국민의힘 당대표, 맹자가 말한 내란의 잔적입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치인들을 수거 대상이라 표현한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내란 청산을 촉구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 말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야당 원내대표의 진심이었다면 용서받지 못할 망언입니다. 정작 내란의 잔적이라 지목된 국민의힘에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비상계엄을 2시간 겪었어요. 인명피해도 없었죠. 짧은 시간이었죠. 국민의힘은 최근 있었던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비롯해 국가 부채 상황 등이 새 정부의 무능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2030년에는 이런 속도로 간다면 국가 채무가 2,000조 시대가 된다고 합니다. 빚의 고통을 다음 세대에 넘기는 것은 정치의 무책임이자 국가의 배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대정부 질문은 내일 외교통일안보, 모레 경제, 18일 교육사회 문화순으로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 MBC가 추가 취재한 내용 보도합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우리 국민 300여 명이 불법으로 일했다며 갑자기 끌고 가뒀죠. 그런데 정작 법을 어긴 건 미국 정부라는 정황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대규모 연행 뒤 작성된 사후 체포영장을 확인해 보니 있지도 않은 자백 또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거짓으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나세용 뉴욕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은 수갑을 채우고 쇠사슬을 묶어 확정된 중범죄자처럼 300여 명을 끌고 갔습니다. 체포영장은 물론 없었고 단순 조사인지 구금 절차인지 아무런 설명도 없었습니다. 뭐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와서 잡혀 있는 거고 어디로 가게 될 거고 어떤 처리를 받게 될 거다 이런 고지가 하나도 없었어요. 사흘 동안 구금한 뒤 한 LG엔솔 협력사 직원 김모 씨에게 제시한 외국인 체포영장. 미국에서 추방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대상에 김 씨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감독관에게 자백했거나 이민법상 무자격죄에 해당한다고 볼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항목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김 씨가 자백한 적도 없고 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원 비자를 합법적으로 받아 입국했는데도 이민국 감독관 마음대로 서류를 작성한 겁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적법한 절차는 반드시 국가가 지켜야 되는 의무 조항이거든요. 영장 발부 전 사흘간 가둬둔 근거도 모호합니다. 영장 없이 구금하려면 추방 대상이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체류 기간을 정해 합법적으로 들어온 기술 인력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일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한국인만 300명 넘게 잡아갔지만 이민 당국이야말로 이들을 잡아갈 법적 근거가 없었던 셈입니다. 심지어 이민 당국이 발부받은 공장 부지 수색 영장엔 남미계 불법 체류 혐의자 4명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이들을 찾는다는 명분으로 영장을 받은 뒤 눈에 띄는 대로 끌고 간 인원이 무려 475명. 개개인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런 무더기 체포 자체가 불법이라는 게 미국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정말 군사적으로 이렇게 작전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은 부분에서 법적으로 위반되고 법을 어긴 게 어느 쪽인지 점점 선명해지는 상황. MBC는 무차별적인 체포 구금이 아직도 적법하다고 보는지 이민 당국에 물었지만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전수조사해 필요하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떤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기 위해 여러 사례를 기록화하고 미 측에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 기업들을 겁주고 싶지 않다며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불러온 역풍을 누그러뜨리고 대미 투자가 위축되는 걸 막으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오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다른 나라나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걸 겁먹게 하거나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의 노동자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할 때 전문 인력을 데려와 우리 국민을 훈련시켜주길 바란다고 또 썼습니다. 한국이란 말만 없지 조지아주 구금 사태가 연상될 수밖에 없는 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건 발생 며칠 뒤 이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to do, complex things. 또 우리 국민들이 풀려나기 직전에도 한국인들이 귀국 대신 미국에 남아 미국인들을 훈련시킬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지시하면서 귀국이 갑작스럽게 하루 미뤄진 바 있습니다. 이번엔 한 발 더 나아가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활동하지 못한다면 모든 대규모 투자는 처음부터 미국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 인력의 입국을 막아선 안 된다는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초기에 이민단 속국은 자기들 할 일을 했다며 사족으로 붙였던 말도 쏙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리기 몇 시간 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던 미 국무부 부장관도 트럼프의 글이 올라오자 곧바로 공유하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취임 이후 외국인 단속의 혈안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그랬냐는 듯 새로운 지침을 내놓으면서 이번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조까지 바꾼 결과가 됐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죠. 미국이 이걸 달러로 직접 투자하라고 요구하면서 후속 합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대응카드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청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준희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돌아온 지 하루 만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출국길에 올랐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전방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후속 협상의 최대 쟁점은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금의 투자 방식입니다. 총 3,500억 달러. 지난달 기준 한국 외화 보유액의 84%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미국은 직접 투자를 요구하는데 이 정도 달러가 빠져나가면 외환 위기급 충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그 대외 신인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외 지불 능력에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조건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요구했습니다. 단어 뜻 그대로 양국 화폐를 서로 바꾸는 건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정해진 환율로 원화를 맡기고 그만큼 달러를 빌려올 수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부정적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결정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원화를 받고 달러를 무제한 내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협상용 카드로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한시적 통화 스와프 체결도 거론됩니다. 통화 스와프의 규모나 아니면은 그 기간을 좀 유연하게 해가지고 한번 협상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협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그런데 통화 스와프가 체결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까요? 미국이 우리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무리한 요구를 하다 보니 미국 내에서조차 차라리 관세를 무는 게 낫다는 조언을 할 정도인데요. 도대체 미국의 요구가 어느 정도인 건지 이어서 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세 협상 타결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지난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의 만남은 또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를 놓고 미국이 협박 수준의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요구는 투자를 위해 설립하는 법인에 3,500억 달러를 현금 투자하라는 겁니다.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우리 정부는 45일 안에 무조건 돈을 보내야 합니다. 안 보내면 관세가 다시 부과됩니다. 3,500억 달러, 486조 원은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의 약 6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우리나라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지난해 매출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통상 관계자는 미국의 이런 요구는 국내 제도 등을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막대한 달러를 조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분을 갖는 직접 투자 방식은 실패할 경우 돈을 모두 날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때문에 대출이나 보증 방식으로 투자하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투자금 회수 전까진 수익을 반반씩 나누고 회수가 끝나면 90%를 가져가겠다는 요구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투자 실패의 책임은 우리가 모두 안게 되는데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다는 주장입니다. 연도별 투자 한도를 정한다든지 투자처와 손해 났을 경우에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렇게 좀 안전장치를 좀 여러 개 걸어 놓는 것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의 딘 베이커 박사는 한국과 일본이 합의를 수용하는 건 어리석다며 트럼프 요구 금액의 20분의 1만 수출 피해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하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 관세 협상 발효로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지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돼 정부가 지원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 총리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공개 지지했던 행적도 이제 와서야 오히려 주목을 받는 모양새인데요. 비난의 화살은 이 전 총리와 밝게 웃으며 사진을 찍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쏠리고 있습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최근 SNS에 올린 게시물입니다. 추석 인사를 겸해 아내와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분을 찾아뵀다. 근황과 지난 일, 막걸리 얘기 등 여러 말씀을 나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내외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도 함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게시물을 두고 내란에 동조한 김문수를 지지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으면 정치를 하기 힘든가 등의 비판이 민주당 당원은 물론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산에서도 그런 공개를 전제로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좀 예의에 벗어나고 대단히 잘못된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고 민주당 대표까지 했던 이낙연 전 총리는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합의하며 민주당 안팎에서 큰 반발을 샀습니다. 특히 김 후보 유세 무대에 올랐을 땐 그만하라는 국민의힘 측의 만류에도 마이크를 끝까지 사수하며 20분가량 김 후보 지지 연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총리님,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난은 문 전 대통령에게도 쏟아졌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매를 드는 걸 불편해하면 아랫사람에게 교활하게 이용당한다고 쏘아붙였고 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보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날선 반응도 나왔습니다. 지금 대통령 되신 지 이제 막 100일 지났는데 100일 이제 와서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안 만나시는 게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이 전 총리가 공개한 사진은 비공개 예방 도중 이 전 총리의 휴대전화로 촬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사진 공개를 동의한 것인지 묻는 MBC의 질의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해 국가인권위 직원들이 인권 침해 진정을 접수했습니다. 인권위 구성원이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직접 진정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강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표지에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이라고 적힌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진정인은 인권위 직원들입니다. 인권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 직원이 진정한 건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자격이 미달될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상 인권을 수호하고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취임한 안 위원장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차례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내란 수사 국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안건을 상정하고 기독교 신념을 내세워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을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내부 제보를 받아온 인권위 노조도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 언행 관련 내용이 4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안 위원장이 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며 성적 지향을 확인하는 취지로 언급했고 여성이 승진을 못하는 건 무능해서라고 말했고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하는 특정 종교를 비하했다는 겁니다. 여성 직원의 뒷머리를 쓰다듬었다는 피해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직원은 비상계엄 이후 간부들이 작성한 위원장 명의 성명서 초안 중 위헌적 비상계엄 문구에 안 위원장이 X표를 그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앞서 성적 지향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격려나 친근감 표현이었지만 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생겨 유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비상계엄 성명서 초안을 수정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습니다.
노조는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개시하고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안 위원장에 대해선 조속히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위원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안 위원장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9개월 만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다시 당을 이끌게 됐습니다. 조 위원장은 오늘 첫 비대위 회의 시작과 함께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통렬하게 반성한다고 밝혔는데요. 김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혁신당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는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사과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부터 통렬하게 반성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당을 떠났다가 9개월 만에 돌아온 조국 비대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이 여성을 과반으로 하는 비대위를 구성했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피해자 실명 거론 금지, 인권 보호를 위한 기구 설치, 가짜뉴스 대응 기구 출범 등입니다. 윤리위원회 조사로 성희롱이 인정됐는데도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가 이어지자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2차 가해는 공동체의 회복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는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진보 세력을 자처한 조국혁신당이 정작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김보엽 전 수석 대변인이 최근 스스로 이름을 밝히고 성비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비대위는 판단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외부 조사기관의 엄중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3개월 전에 조국혁신당이 결정한 징계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조국 비대위원장 사면 이후 잠시 부상했던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은 조국혁신당이 성비위로 내홍에 빠지며 잦아든 상태입니다. 내란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여당이 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제2야당으로서 존재감이 옅어진 조국혁신당. 당대표가 돌아왔지만 당장 성비위 수습이라는 내부 단속부터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운전자가 내린 직후 주차된 빈 차가 언덕길을 뒤로 미끄러져 내려가 70대 부부 등을 덮치면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은 주차 브레이크가 풀려 있었고 변속기도 후진 상태였다는데요. 이용주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식당 주차장, 운전자가 승용차 문을 닫고 나오자마자 차량이 서서히 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차량 2대가 아슬아슬 후진 차량을 피해갑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70대 여성 운전자가 차량을 붙잡기 위해 달려가지만 이미 가속이 붙은 상황. 결국 차량은 100m 아래까지 후진으로 질주해 음식점 앞 평상을 덮쳤습니다. 평상에 앉아있던 70대 부부 중 남편은 숨졌고 아내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노점 상인 1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 심하게 탄력바다가 내려온 거 아니겠어요, 그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쪽으로 일어나는 우리 가게로 이래 와서 우리 다 죽었겠죠. 승용차가 멈춰선 밭입니다.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충격의 잔해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동식 주차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2009년식 아반떼 차량. 차량은 사고 당시 주차 브레이크가 채워지지 않았고 변속기도 후진 상태에 있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주차 브레이크도 잠그고 기어도 주차해 놓은 뒤 하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어떻게 후진해서 내려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수 등에 의뢰해서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생후 9개월 된 아들이 너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빠가 구속됐습니다. 또 생후 한 달 된 아들을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아빠도 오늘 구속됐는데요. 김지인 기자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다세대 주택. 구급차가 골목으로 들어선 뒤 구급대원들이 몸이 축 늘어진 어린아이를 안고 다급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 지난 12일 오후 이곳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생후 9개월 된 남자아이가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아버지는 아이가 냄비를 잡아당기다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다 거듭된 추궁에 너무 울어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아들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구속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아내도 아들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함께 입건했습니다. 추울 때도 아기를 조금 케어를 못하던데 좀 얇게 입히고 다니고 근데 애가 개월 소비에 의해서 작더라고요. 경찰은 부부 모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아내의 영장은 기각했습니다. 경찰은 학대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뤄졌는지 범행 기간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부검에서는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다는 1차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수사받아온 또 다른 30대 아버지도 구속됐습니다. 지난 10일 밤 집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보채,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린 것이라며 실수였단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머리 때리신 거 맞습니까? 사건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자수한 아버지는 아들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집에는 30대 부인과 6살, 3살 자녀 2명도 있었는데 경찰은 아내가 이런 상황을 알았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최근 아동 약취 유인 범죄가 잇따르며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경찰이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경력을 투입하고 학교 주변 순찰과 불신 검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 경찰들이 섰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아이들에게 호루라기를 주고 낯선 사람 조심하라 당부합니다. 모르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아이들이 다니는 길에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CCTV 같은 범죄를 막을 시설이 더 필요한지 살핍니다. 울산과 전주, 서울, 경기 등 전국에서 최근 미성년자를 노린 약취 유인, 유괴 미수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2, 3주 새 언론에 알려진 것만 8건, 지난 10일엔 대구에서도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접근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유인하려던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아이들은 날마다 오가는 길이지만 바짝 긴장한 채 다닙니다. 사람이 오면 딴 데로 도망가고 받는 거 안 먹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불안한 학부모들은 일도 제쳐두고 아이를 데리러 옵니다. 불안해요. 많이 불안하고 학교할 때 제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 뉴스를 보니까 데리러 나와야 되겠다 싶기도 하고 일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애들 픽업하기 힘들었는데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대구경찰청은 당분간 대구 모든 초등학교에 경찰력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등하교 시간에 지역경찰과 학교 전담경찰, 교통경찰의 기동대까지 투입해 날마다 순찰과 불심 검문을 벌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경찰 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예방 순찰에 집중을 하고 또 범죄에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서의 보강을 지속적으로 설치하는 한편 지자체 CCTV 관제센터도 통학로 주변에 화상 순찰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주고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석 경사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경위를 함구하라는 윗선 지시가 있었다는 이 경사 동료들의 폭로가 나왔는데요. 차우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하고 숨진 고 이재석 경사와 당직을 함께 선 동료 4명이 카메라 앞에 나왔습니다. 사건 직후 위에서 함구령 지시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고 이재석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 이 경사가 응급실로 이송되자 파출소장이 건물 뒤로 불러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인천 해경서장도 같은 지시를 했다고 했습니다. 저를 따로 불러내요.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서 지인들이나 유가족들한테 그 어떤 얘기도 하면 안 된다. 유족말도 비슷합니다. 언론사라든가 그런 쪽으로는 말씀을 안 하신 게 좋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게 인천 해양 경찰서장이더라고요.
이경사 동료들은 사고 당일 이경사와 무전이 오갔던 팀장 대응도 문제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3시 휴게 시간이 끝나고 자신들이 복귀했는데 팀장이 이경사의 출동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경사의 위험을 알게 된 건 드론업체를 통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위험해 보인다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전화를 끊은 저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제서야 팀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석이를 왜 혼자 보냈나요? 팀장 답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어 라고 돌아옵니다. 이경사는 새벽 3시 27분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구조헬기 출발은 새벽 3시 55분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이경사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전화하면 밝은 목소리로 반겨줄 것만 같은데 더 이상 우리 곁에 그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인천 해경서장은 함구령 의혹에 대해 진실 은폐는 없었다며 진상조사단 조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해경이 아닌 외부에 독립적으로 맡겨 진상을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대통령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나도 모르게 수백만 원어치의 여행 상품이 결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놀인터파크라는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에서 피해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유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국제 항공편과 해외여행 상품 등을 거래하는 국내 여행 상품 판매 사이트입니다. 지난달 30일 밤 11시쯤 박모 씨는 이 사이트에서 7차례에 걸쳐 550만 원이 결제됐다고 카드사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제는 인터넷 간편 결제 서비스에 등록해둔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휴대폰과 카드를 분실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해킹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했던 결제 내용이 그래서 보니까 금액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심장이 그냥 내려앉았어. 광주에 사는 30대 강모 씨도 60만 원씩 6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결제당했습니다. 같은 여행 상품 사이트였습니다. 링크를 누른 거나 아니면 전화를 받은 거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잠자고 있는 사이에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카드사에선 연이어 같은 사고가 접수됐다고 말합니다. 이제 300만 원이신 분도 있고 200도 있고 400도 있고 다양해요. 그날 당한 사람들이 한 몇 건 정도 돼요? 한 10몇 건 정도 돼요. 결제 대행사 측에서도 해당 사이트의 무단 결제로 다른 금융사들도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놀유니버스의 결제를 대행하는 피지사들도 여러 개도 있거든요. 아마 그쪽에도 접수된 게 여러 개 있을 거고 카드사들이 여러 개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카드사에선 범죄가 의심되는 만큼 비슷한 결제에 대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놀인터파크 측은 자신들의 사이트에서 결제 정보 유출은 없었다며 부정결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사과와 배, 소고기 등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합니다. 또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해 가격 할인을 지원할 계획인데요. 김민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중구의 한 대형마트. 장 보러 온 부부가 사과 묶음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이게 좀 싼가 보다. 이걸로 사자, 싸니까. 정부 할인 20%가 적용된 행사 상품을 골랐습니다. 이 정도는 사 먹을 만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비싸. 올해 햇과일 값은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덕분에 올해 4인 가족 기준 차례상 비용은 전통시장에서 29만 9천 원으로 4년 만에 20만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형마트에서는 39만 원이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햅쌀은 2kg에 11,000원대로 지난해보다 22% 넘게 뛰었고 조기도 3마리에 2만 3천 원대로 14% 넘게 올랐습니다. 비싸가지고요. 손이 선뜻 못 가요. 3마리 이어갖고 13,800원이니까 한 2, 3천 원 맞췄으면 싶은데.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성수품 공급에 나섭니다. 사과와 배, 단감 등 과일 3만 2천 톤을 도매시장에 집중 출하하고 소, 돼지 도축도 10만 8천 톤으로 확대합니다. 참조기와 마른 멸치 등 정부 비축 수산물은 시중가의 반값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급되는 농축수산물 양은 17만 2천 톤, 평소의 1.6배에 이르는 양입니다. 가격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합니다. 유통업체별로 1인당 매주 2만 원 한도 안에서 과일과 한우 등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까지 할인된 값에 살 수 있습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는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부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매일 수급 동향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거듭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과거 조건만 맞으면 비핵화도 할 수 있을 것 같던 모호한 태도에서 이제는 대화하려면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라고 문턱을 높인 건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한의 외교 공세에 맞서 조현 외교장관은 모레 중국을 방문합니다. 신재용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망원경을 통해 미사일 격추 장면을 지켜봅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무기연구소를 잇따라 방문해 핵무력과 재래식 무기의 병진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러우전을 지켜보면서 실제 전장에서 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과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이 배경으로 추정됩니다. 핵무력, 즉 미국 본토를 겨냥한 고체 연료 기반의 다탄두 ICBM의 기술 완성은 이제 목전에 다다랐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국제사회를 향해서도 핵보유국 지위는 이제는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 주재 대표부 성명에서도 핵보유국 지위는 영구히 고착됐다며 이를 바꾸려는 시도는 철저히 반대하고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제원자력기구 IAEA 이사회에서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자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과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모호한 여지를 남겼으나 비핵화를 완전히 배제하고 협상 가능성 자체를 차단하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세적 요구는 중국에 묵인이 있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에 부정적이었던 중국은 매번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초 중국 전승절 계기 회담에선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북중 밀착 흐름에 조현 외교부 장관도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해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합니다. 10월 에이펙의 시진핑 주석 방한 논의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라는 중국의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 역할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걸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우리 산업 경쟁력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얘기입니다. 국내 전체 기업 매출의 거의 절반인 4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 기여도가 높은 우리 중소기업. 직장인의 무려 80%가 근무합니다. 하지만 중국 이커머스의 침공에 미국이 관세까지 부과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했는데요.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기업보다 큰 중소기업들이 작지만 강한 강소기업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알루미늄 호일이 기계에서 쉴 새 없이 나옵니다. 포장재로 쓰이는 이 제품은 지난해 미국에 100억 원어치 넘게 수출됐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알루미늄의 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주문이 사라졌습니다. 이 업체는 급히 인도 거래처를 뚫어 다행히 연 300억 원 규모 계약을 맺었습니다. 미국 바이오는 좀 안 될 것 같아. 금년까지는 할당량이 좋았고 했는데 그거 끝나면 아예 없는 거예요. 미국 관세 여파는 철강, 알루미늄 같은 일부 업종을 넘어 이제 모든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화장품은 올 상반기 39억 3,600만 달러, 5조 4,600억 원이 수출된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 미국 수출을 눈앞에 뒀던 이 업체도 관세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 초 개발한 미용 티슈가 입소문을 타면서 대규모 수출 협상이 진행됐지만 미국 업체가 관세 부담을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 관세 부과 이후 중소기업 절반은 가격 인하를 요구받았고 63%는 미국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소비자한테 부담을 했을 때는 이건 팔 수가 없다. 또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기에도 자기네들 남는 게 없다. 중소기업들은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이커머스의 국내 진출로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면세 대상인 $150 이하의 저가 공산품을 많이 파는데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과 시장이 겹칩니다. 지난해 중국 직구 규모는 4조 7,7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중국이 기술력이 우리를 앞서고 있고 심지어 가격도 우리보다 더 싸다 보니까 생활용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10개 중에서 9개는 피해를 입었지만 사실상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미국 관세나 중국의 저가 공사에 맞설 방법은 결국 기술력. 하지만 숙련된 인원은 더 조건이 좋은 곳으로 떠나고 우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 지원이나 민간 투자도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투자했다가 좀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못하고 계속 시간만 버려야 되기 때문에 피해가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죠. 정부는 미국 관세 협상 이후 4조 6천억 원을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지원할 예정이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 개막을 5개월 앞두고 쇼트트랙 대표팀에 또 악재가 터졌습니다. 간판급 선수가 무단으로 진천 선수촌을 이탈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김수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밀라노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 대표팀 A 선수는 지난달 3일 지인과의 저녁 약속으로 외박 복귀가 늦어진 남자 대표팀 B 선수로부터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 선수는 술을 마신 B 선수를 데리러 나갔지만 이 같은 사실을 대표팀에 알리지 않고 진천 선수촌을 무단 이탈했습니다. MBC가 입수한 경위서에 따르면 두 선수는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선수는 빙상연맹으로부터 당시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은 채 캐나다 전지훈련을 떠났고 이후에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는 쇼트트랙 대표팀 윤재명 감독이 공금 처리를 이유로 자격정지 1개월의 징계를 받아 감독이 공석인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남자 대표팀 C 선수는 수차례 무단 외박이 적발돼 지난주 대표팀에서 일시 퇴촌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무리한 감독 교체 시도로 도마에 올랐던 빙상연맹은 동계올림픽을 약 6개월 앞두고 벌어진 선수들의 잇따른 일탈 행위에 대해 사실 확인은 했다면서 추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리그 2호 골을 터뜨린 손흥민 선수를 향해 현지에선 연일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옛 동료이자 LAFC 선배인 레전드 베일도 손흥민을 응원했습니다. 박주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기 시작 52초 만에 터진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른 골. 홈과 원정을 가릴 것 없이 구름 관중을 몰고 다니며 손흥민은 매경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현지 중계에서도 슈퍼스타 손흥민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Were you more nervous for your LAFC debut or throwing out the first pitch at the Dodgers game? I think it's an easy answer. So Dodgers first pitch was oh my God, it was. 손흥민이 합류한 뒤 투톱으로 나서는 가봉 대표팀 공격수 부앙가의 공격력도 살아나면서 현지 유력 매체는 손흥민과 부앙가가 리그에서 가장 위험한 공격 듀오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LAFC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거침없는 활약에 토트넘 옛 동료이자 3년 전 LAFC에서 우승을 경험하기도 했던 가레스 베일도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어제 아이콘 매치에 출전해 장기인 강력한 왼발슛을 뽐내기도 했던 베일은 경기 후 손흥민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Only to join, obviously I played there, and yeah, great that he's doing well, and hopefully he can win the title there like I did also. 손흥민은 사흘 뒤 솔트레이크 원정에서 2경기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박규린입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마라톤에서 사진 판도 끝에 0.03초 차로 우승자가 가려졌습니다. 100m 결승전보다도 더 치열했던 역대급 접전이었는데요. 조진석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쿄 세계 육상 선수권 남자 마라톤. 출발 2시간이 지나면서 선두 그룹이 뚜렷해졌고 41km 구간을 넘어서자 5명의 경쟁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8분 시점에 독일 페트로스와 탄자니아의 신부, 이탈리아의 아우아니가 국립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막판까지 페트로스와 신부가 1, 2위를 유지했는데 최종 직선 구간에서 대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신부가 남은 힘을 쥐어짜 스퍼트를 펼쳤고 페트로스도 신부를 잠시 의식하면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단거리 경기를 방불케 하는 질주 속에 두 선수는 거의 동시에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Wow! We need a photograph after 26.2 miles to decide who gets the World Championship gold medal. 나란히 2시간 9분 48초를 기록하면서 마라톤에선 보기 드문 사진 판독으로 이어졌고 최종 0.03초 차로 기막힌 역전극을 펼친 신부가 탄자니아의 대회 사상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I never believed if I won because you know we are going like together, but end of the result I saw I am champion, so very nice. 한편 남자 100m 결승에선 세빌이 9초 77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해 우사인 볼트 이후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자메이카 선수가 됐습니다. MBC 뉴스 조진석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여름이 드디어 물러가려나 봅니다. 올여름 해운대 해수욕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9월까지 문을 열었는데요. 어제 공식 폐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시설물을 철거하고 해변을 정비하며 가을을 맞이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늦더위는 꺾이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 가능성이 있고요. 내일 밤 중서부와 전북을 시작으로 모레는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기 북동부와 영서북부에 80mm 이상, 서울에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영동 중남부 지역에도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주 후반에는 부쩍 선선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23도 안팎까지 낮아져 예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흐리겠고요. 출근길 경기와 강원 내륙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구 2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서울 28도, 광주 31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